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쌀이 없어요.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겨우 쌀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어요. 1인당 5kg 제한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신분증이 없으면 못 샀어요. 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주부도 있었습니다. 경제 대국 기술 강국이라던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은요. 쌀이 넘쳐났어요. 마트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도 일본의 절반이었어요. 품절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쌀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프랑스 유명 언론사 르몽드의 베테랑 기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이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이천 농촌까지요.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숨겨진 저력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무너지고 한국은 끄떡없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뒤퐁입니다. 38살 프랑스 르몽드 경제부 기자죠. 15년간 숫자와 그래프가 세계를 설명한다고 믿어왔어요. 파리 본사에서 아시아 경제를 담당한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를 오가며 수백 편의 기사를 썼어요. 그중 대부분은 일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제 전문 분야였고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했죠. 동료들은 저를 일본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편집장 피에르에게서 메일이 도착해요. 아시아 취재 예산을 30% 삭감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최근 석 달간 제 기사 조회수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피에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건 충격적인 현장이지 지루한 통계가 아니라고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요. 15년 경력이 숫자 몇 개로 평가받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38살에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와요. 후배들은 이미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30살짜리 류시행은 대놓고 아시아 데스크를 탐냈죠. 그때 도쿄 특파원 장 마르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와요. 일본에서 쌀 대란이 터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트마다 빈 진열대, 구매 제한, 가격 폭등. 저는 처음에 과장된 헤드라인쯤으로 여겼어요. 일본은 오랜 기간 식량 관리에 강한 나라였거든요. 쌀은 그들에게 상징이자 기반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 쌀 자급률을 지켜온 나라가 일본이에요.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해온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일본에서 왜 지금인가요? 장마르크는 다급하게 설명해요. 이건 단순한 품귀 현상이 아니라고요. 작년 폭염으로 작황이 역대 최악이었고 정부 비축미 방출 시점을 놓쳤다고 합니다. 유통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소비자 패닉까지 겹쳤다고요. 농림수산성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마트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고요. 총리실에서는 곧 안정될 거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피에르에게 연락했어요. 이번만큼은 직접 현장에 가겠다고요. 항공권을 당장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라고요. 이번 취재가 실패하면 아시아 데스크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백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실패는 선택지에 없었어요. 이 취재가 제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봐요.
구름 아래로 태평양이 펼쳐집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문득 선배기자 클로드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아시아를 이해하려면 일본을 먼저 봐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도쿄는 언제나 아시아 경제의 바로미터였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로만 여겼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해졌지만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일본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은 규모만 크고 질적으로 미흡하다고 봤고요. 이 선입견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워요. 7월 말에 도쿄는 찜통이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었죠. 공항 편의점에 들렀는데 삼각김밥 코너가 텅 비어 있어요. 점원에게 물었더니 쌀 수급이 불안정해서 생산을 줄였다고 합니다. 도시락 코너도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주먹밥, 유부초밥, 오니기리까지 전부 품절이더군요. 공항에서부터 이 정도라면 시내는 어떨까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온라인 뉴스를 검색해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쌀대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할 것 없이 톱 기사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부 발표와 현장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농림수산성은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트위터에는 빈 진열대 사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의 불만 글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어떤 사람은 3군데 마트를 돌았는데 전부 품절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온라인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3주나 밀렸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도쿄 외곽 대형마트 앞에 섰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50여 명이 줄을 서 있더군요. 새벽 4시부터 온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먼저 보였어요. 우산 아래로 고개를 숙인 얼굴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젊은이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까지요. 노인들은 작은 카트를 끌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접이식 의자까지 가져왔더군요. 긴 싸움을 예상한 거였죠. 줄의 목적은 단순했어요. 쌀. 한 가구당 한 포대. 신분증 확인. 오전 9시 개점인데 새벽부터 모인 거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 옆에서 중얼거려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요. 버블 경제 붕괴 때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쌀만큼은 항상 있었다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전쟁 직후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해요. 기자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균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완벽해 보이던 사회의 틈새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9시가 되자 마트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갑니다. 뛰거나 밀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섬뜩했어요. 분노도 항의도 없이 체념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쌀 코너로 향했어요. 진열대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선반 위로 형광등 불빛만 허무하게 비추고 있었죠. 남은 쌀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1인당 1포대 한정이라고요. 가격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kg 한 포대에 4,800엔. 6개월 전보다 거의 2배였어요. 환율을 계산해 보니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더군요. 일본에서 쌀값이 이렇게 뛰다니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생각해요. 이건 경제 기사가 아니라 사회 불안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요. 계산대 앞에서 한 할머니가 쌀 포대를 내려놓아요. 점원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더군요. 마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일본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요? 같은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특히 바로 옆 한국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여요. 한국. 그동안 일본의 그림자 정도로만 여겼던 나라요. 아시아의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혹시 그곳은 다를까요? 이 질문이 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7월의 그 비 오는 아침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현장은 항상 숫자보다 먼저 말해요. 저는 그날 줄에 직접 서보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관찰만 해서는 진짜를 알 수 없거든요. 새벽 5시 도쿄 스기나미구의 대형마트 앞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미 7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깜빡였어요.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앞사람과의 거리는 정확히 한 걸음이었죠.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이 새삼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줄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아니라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가격, 입고일, 제한 수량. 서로 작은 정보들을 교환하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속삭이듯 대화가 오갔어요. 옆에 선 중년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프랑스에서 취재 왔다고 하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외국 기자가 이 줄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작년 가격의 2배라고요. 코시히카리 5kg이 4,000엔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최고급 쌀 브랜드인 코시히카리가 이 지경이 됐다니요. 니가타현에서 생산되는 명품 쌀이에요. 일본인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비축미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국가가 쌓아둔 쌀이요. 100만 톤 이상을 비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풀지 않느냐는 불만이었어요. 평소엔 존재를 느끼지 못하던 단어가 일상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정부가 비축미를 풀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입 압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산 쌀을 더 사라는 외압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논리라고요.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였어요. 농협 관계자가 TV에 나와서 걱정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국민이 굶주리는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일본이라고요.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쟁 때도 그랬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월의 새벽 공기는 이미 습했어요. 줄은 어느새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마트 직원이 나와서 안내판을 세웠어요. 오늘 입고량 300포대. 1인당 1포대 한정. 신분증 필수.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300포대면 뒤쪽 사람들은 헛걸음인 거였어요. 그래도 아무도 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겠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장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거라고 했어요. 넥타이를 맨 채로 새벽부터 쌀줄에 서 있다니 초현실적이었죠. 어제는 3군데를 돌았는데 전부 품절이었다고요. 오늘은 휴가까지 냈다고 했습니다. 쌀 사려고 연차를 쓰다니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걸음이 빨랐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쌀 코너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진열대에 쌀이 쌓이자마자 손들이 뻗어나왔어요.
5분도 안 돼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연신 쌀 포대를 나르고 있었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저는 한 포대를 집어들었어요. 일본산 쌀 5kg, 4,200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5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같은 양의 프리미엄 쌀이 2만 5천 원 정도였거든요. 한국 최고급 쌀도 3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2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이렇게 다르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는 줄도 없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계산대로 향하는데 앞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요. 어제도 못 샀는데 오늘도 못 산다며 흐느꼈어요. 집에 쌀이 한 톨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아침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직원은 담담했지만 규칙은 엄격했어요. 예외 없음. 여성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어요. 그 뒷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일본인가 싶었죠. 줄의 끝에서 한 장면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고요. 밥은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복선이었어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2줄의 길이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계약의 균열이었죠. 마트를 나서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쌀 대란이라는 키워드로요. 한국 포털 사이트도 찾아봤어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일본 쌀 대란을 다룬 국제면 기사뿐이었죠. 한국 국내 쌀 시장은 평온해 보였어요. 대형마트 어디서든 쌀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당일 배송도 된다고요. 가격도 안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새벽 배송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하면 아침에 문 앞에서 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도 쌀이 주식인 나라잖아요. 기후 조건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한국이 국토가 더 좁고 농경지도 적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일본만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 걸까요? 정책의 차이일까요? 시스템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장마르크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취재를 추가하고 싶다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각도라고요. 비교 취재는 독자들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졌다고요. 피에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예상대로 그는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터지면 조회수 문제는 해결된다고요. 피에르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을 사려고요. 역시나 품절이었습니다. 세 군데를 돌았지만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쌀로 만든 제품은 씨가 말랐습니다.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쌀이 없으니 밀가루 제품으로 대체하는 거였죠. 계산대 앞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 편의점에 가면 어떨까요? 삼각김밥이 넘쳐날까요? 한국 라면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이 저를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트위터, 야후 재팬 게시판, 그리고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맘스타라는 사이트까지요. 밤새 수백 개의 게시물을 읽었어요. 흥미로운 흐름이 보였습니다. 불만 다음에 오는 것은 대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의 방향이 국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누군가는 한국마트에 가격표를 올렸고 누군가는 항공편 정보를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쌀을 사러 해외에 간다고요. 바다를 건너 쌀을 사다니 말이 되나요? 그런데 댓글들이 진지했어요. 실제로 다녀왔다는 후기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형마트까지 택시로 30분이라고요. 공항철도를 타면 더 빠르다고 했어요. 거기서 쌀 10kg을 사면 일본보다 반값이라고요. 한국 최고급 쌀도 3만 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맛도 좋고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기자로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쌀을 사기 위해 비행기를 탄다고요. 국제선을 타고 쌀을 사러 간다니요. 항공료를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검색량이 늘고 예약이 증가했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한국쌀 구매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했죠. 한 여행사 직원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30% 늘었다고요. 목적이 쇼핑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중 상당수가 식료품 구매라고요. 이는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같은 무게, 다른 가격. 같은 품질, 다른 접근성.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왕복 항공권이 저가 항공사 기준으로 3만 엔 정도였어요. 특가를 이용하면 2만 엔대도 자주 나왔습니다. 거기에 쌀 20kg을 사면요.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5만 엔 이상 아낄 수 있었어요. 항공료를 빼도 2만 엔 이상 이득이었습니다. 물론 쌀만 사는 건 아니었죠. 한국에 간 김에 다른 것도 샀어요. 김치, 김, 고추장, 라면. 한국 식품들이 일본에서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에 가면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것들이죠. 즉석만두, 라면, 매운 볶음면 같은 제품들이요. 인기 있는 한국 라면은 품절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현지에서 사면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종류도 훨씬 다양했고요. 한 주부의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남편 출장에 따라갔다가 대형마트에 들렀다고요. 처음에는 쌀만 살 생각이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카트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즉석밥, 즉석국, 반찬류까지요. 즉석식품을 박스째 샀다고요. 참치캔도 한 박스 담았다고 했어요. 두부, 김치까지요. 귀국할 때 캐리어가 2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쌌다고요. 다음 달에 또 간다고 했어요. 소비자는 언제나 가장 빠르게 반응해요. 국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하든 언론이 뭐라고 하든 지갑이 먼저 판단하죠. 저는 이 현상이 일시적 탈출구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걸요. 항공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형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일주일에 2편 추가했다고요. 저가 항공사들은 특가 프로모션을 쏟아냈어요. 나리타에서 인천까지 편도 10,000 엔대 항공권도 나왔습니다. 하네다 노선은 더 저렴했어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여행붐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트위터에서 한 해시태그를 발견했어요. 한국쌀 투어라는 태그였습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이 달려 있었어요. 인증샷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사진, 대형마트 쌀 코너 사진, 쌀 포대를 든 셀카까지요. 마트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어요.
창고형 마트에서 쌀을 대량 구매했다는 글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넷이서 쌀 40kg을 사왔다고 했어요. 집에서 석 달은 먹을 수 있다고요. 아이들 도시락 걱정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선진국 국민이 쌀을 사러 이웃나라로 원정을 간다니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실망과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였어요. 동시에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요. 아니, 반드시 좋은 기사로 만들어야 했어요. 피에르를 설득할 무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장마르크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쪽 데이터를 좀 더 달라고요. 농업 통계, 유통구조, 정책 자료까지요. 그가 보내준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생산량도 안정적이었고 비축량도 충분했습니다. 농협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가격 변동도 미미했어요. 정부가 수매 제도를 운영해서 농가 소득도 보장하고 가격도 안정시킨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같은 기후대, 같은 주식 문화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질서정연한 도로, 깔끔한 빌딩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도시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쌀을 구하지 못해 줄을 서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외관 뒤에 숨겨진 결핍이 있었어요. 이 괴리가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오후 2시 출발 항공편이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하죠. 하네다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라 접근성도 좋았어요. 편집장 피에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취재 들어간다고요. 그는 짧게 답했어요. 좋은 그림 잡아오라고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함께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나요? K-팝, 드라마, 대기업. 그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정도는 알았죠.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알았어요. 경제 시스템이나 농업 정책은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일본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오만함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검색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몇 번 따라 읽어봤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한국 가느냐고요? 네, 취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 가는 손님이 정말 많다고요. 대부분 쇼핑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식료품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 화장품 사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말이 씁쓸하게 들렸어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습하긴 했지만 도쿄보다 가벼웠습니다. 7월 말에 한국도 무더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죠.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서울역까지 40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했어요. 도쿄보다 훨씬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고 유유히 흐르는 강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 가족 단위 나들이게까지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도쿄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저는 수첩에 첫인상을 적었어요. 여유, 안정, 활기. 그 단어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사 안에 대형마트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넓은 매장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줄도 없고 긴장감도 없었어요. 저는 곧장 쌀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쌀이 넘쳐났습니다. 진열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5kg, 10kg, 20kg. 다양한 포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브랜드도 수십 종류였어요. 충청도 쌀, 경기도 쌀, 강원도 쌀, 전라도 쌀까지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품종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프리미엄 쌀 10kg이 45,000원이었습니다.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4,500엔 정도였죠. 도쿄에서는 같은 양이 10,000엔 가까이 했는데요. 2배 이상의 차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있는 한 주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요. 혹시 최근에 쌀 구하기 어려웠느냐고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쌀은 항상 있다고 했어요. 품절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요. 일본이 쌀 대란이라면서요.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다고 했어요. 정부가 잘 관리한다고요. 농협이 든든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매장을 더 둘러봤어요. 즉석밥 코너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즉석밥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흰쌀밥, 잡곡밥, 현미밥까지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한 개에 1,500원 정도였어요. 도쿄 편의점에서는 이런 제품조차 품절이었는데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믿기지 않았어요. 라면 코너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한국 라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운맛, 순한맛, 짜장맛까지 종류가 수십 가지였어요. 즉석 만두도 냉동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치, 고기, 야채 등 다양한 속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본에서는 귀한 물건들이었는데요. 여기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역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편의점이 눈에 띄었어요. 사거리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삼각김밥 코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등 종류도 다양했어요. 스팸, 소고기, 치즈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참치마요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1,200원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구할 수도 없던 것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밖에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밥알이 촉촉하고 탱탱했습니다. 김도 바삭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삼각김밥 하나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저는 호텔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동아시아, 같은 쌀 문화권인데요. 일본은 아비규환이고 한국은 평화로웠습니다. 똑같이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인데요. 단순히 운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차이일까요? 기자의 본능이 답을 찾으라고 재촉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쌀 정책을 검색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쌀 자급률이 거의 100%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매년 국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수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비축량도 충분했어요.
정부가 매년 일정량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망이었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매량을 늘리고 가격이 오르면 비축미를 방출했어요. 수급 조절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어요. 한국은 쌀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덕분에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산 기반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달랐어요. 일본은 농업 인구가 급감하고 있었거든요. 유통구조도 효율적이었어요. 농협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지점이 있다고 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중간 마진이 적었어요. 농민은 죗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편의점까지 다양한 채널로 쌀이 공급됐어요. 동네 슈퍼에서도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쌀을 구할 수 있었어요. 새벽 배송까지 가능했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쌀이 도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라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구축해온 시스템의 결과였어요. 정책, 생산, 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죠.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이 무너진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방치했던 거였어요. 농업을 경시하고 농촌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였어요. 화려하지만 차분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라고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기사의 핵심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은 현장을 더 돌아볼 예정이에요. 농협 관계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 농업의 중추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가 궁금했어요. 잠들기 전 피에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요. 그는 기대하겠다고 답했어요.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농협 관계자가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어젯밤 장 마르크가 연결해준 인터뷰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김재호 과장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자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요. 저도 반갑다고 했어요. 한국 농업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고요. 특히 일본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천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초록색 바다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천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 산지라고요.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이 여기서 났다고 했어요. 조선시대부터 500년 넘게 명성이 이어져 왔다고요. 물이 좋고 토질이 좋아서 쌀맛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이었어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사일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탑이 여러 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쌀을 수매하고 건조하고 저장하고 도정한다고 했어요. 한 곳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시설이 전국에 수백 개 있다고요. 어느 지역이든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설 내부를 둘러봤어요. 최신 설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벼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직원 한 명이 컴퓨터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수분 함량, 온도, 습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어요. 품질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일본의 시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 과장이 핵심을 설명했어요. 한국 농협의 강점은 전국 네트워크라고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농민은 더 많이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산다고요. 윈윈 구조라고 했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논을 방문했어요. 한 농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종수 씨 62세였어요.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손은 투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논은 3,000평이었어요. 한국 기준으로는 중간 규모라고 했습니다.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8월 초였으니 한창 연글어가는 시기였죠.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이면 수확한다고 했어요. 황금빛 들판이 될 거라고요. 박 씨에게 물었어요. 농사가 힘들지 않느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다고요. 하지만 보람이 있다고 했어요. 내 땅에서 내 손으로 키운 쌀을 사람들이 먹는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농부였고 할아버지도 농부였다고요. 3대째 이 땅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주말마다 내려와 돕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물려줄 거라고요. 그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소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부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고요. 쌀값이 낮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인건비, 비료가, 농약값이 다 오르는데 쌀값은 제자리라고요. 하지만 직불금 제도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1년에 수백만 원을 지원받는다고요. 농협에서 수매도 해주고요. 혼자 시장에 내다 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수확하면 농협에 가져가면 끝이라고요.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은 마을 식당에서 먹었어요. 허름한 외관이었지만 안은 깔끔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이 나왔어요. 뚝배기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과 함께요. 계란말이와 생선구이도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어요. 저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쌀알이 윤기가 흐르고 씹을수록 단맛이 났어요. 찰기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김 과장이 웃었어요. 갓 도정한 햅쌀이라고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쌀이라 신선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오후에는 저장시설을 방문했어요. 정부 비축미 창고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거대한 사일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만 톤의 쌀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섭씨 15도, 습도 65%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쌀이 2년까지 보관된다고요. 이 쌀들이 비상시에 풀린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요. 일종의 안전망이었어요. 일본도 비축미가 있었지만 제때 풀지 않았죠. 정치적 이유로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에게 물었어요. 왜 일본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철학의 차이라고요. 한국은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로 본다고 했어요. 쌀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고요.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때 굶주림을 겪었다고요. 그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시장에 맡겼고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결과의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메모를 정리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인프라, 사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농민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협은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정부는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삼각 구조가 한국 농업의 비밀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해왔구나. 화려한 K-팝과 드라마 뒤에 단단한 기반이 있었어요. 농촌과 농민이라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국력이었어요. 기사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시스템의 이야기를 써야 했어요. 사람과 땅과 정책이 만들어낸 기적을요. 서울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호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천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농업 시스템을 비교해야 했어요. 왜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했는지 분석해야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상황을 다시 살펴봤어요. 장마르크가 보내준 최신 자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쌀 자급률은 97% 수준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오히려 높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농업 인구가 급감하고 있었어요. 일본 농민의 평균 연령이 70세에 가까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농업 인구였어요.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해외로요. 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절반을 넘었어요. 30년 후에는 농민이 거의 남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쌀 농업을 방치해왔어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보조금을 줄이고 시장에 맡겼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농가만 살아남으라는 논리였어요. 농민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대형 농업 법인만 살아남고 소규모 농가는 무너졌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었어요. 마을이 사라지고 논이 버려졌습니다. 유휴 농지가 해마다 늘어났어요. 한때 황금빛으로 물들던 논이 잡초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축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100만 톤 이상의 쌀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위기에 제때 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복잡했어요. 미국과의 통상 압력, 국내 정치 논쟁, 관료주의적 절차까지요.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할수록 국민은 더 불안해했어요. 신뢰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쌀 자급률도 90%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비축미를 관리하고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농협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전국 어디서나 쌀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위기 대응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식량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시스템을 보완해 왔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가뭄과 홍수까지요.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농업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했어요. 위기 때마다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안정이었어요. 일본은 오랜 평화에 안주했습니다. 위기를 잊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히 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 철학의 차이였어요. 두 나라가 선택한 길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효율을 추구하며 농촌을 버렸어요. 한국은 안보를 생각하며 농촌을 지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위기가 오자 결과가 달라졌어요. 점심 무렵 장 마르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요. 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5%나 뛰었다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요. 트위터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총리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저치였어요.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바빴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을 탓했어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웠어요. 일본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요. 한때 아시아의 롤모델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경제 대국, 기술 강국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이제 식량 위기까지요. 농촌의 붕괴가 도시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건 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취재 겸 산책이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젊은이들이 쇼핑을 하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도 보였어요. 그들 중 일부는 쌀을 사러 온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점마다 손님이 가득했어요. 쌀밥, 비빔밥, 김밥, 떡볶이까지요. 쌀로 만든 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설렁탕집에서는 흰 쌀밥이 무한리필이었어요. 여기서는 쌀 걱정이 없었습니다. 일상이 평화로웠어요. 한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허름하지만 손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었습니다. 싸고 맛있었어요. 밥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고소했어요. 떡볶이 떡도 쫄깃했습니다. 쌀로 만든 떡이라고 했어요. 매콤한 양념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어묵과 삶은 계란도 함께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 너무 직접적일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독자들에게 이 차이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왜 한 나라는 쌀을 구하러 줄을 서고 다른 나라는 여유롭게 밥을 먹는지요? 같은 아시아, 같은 쌀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요? 밤늦게까지 글을 썼어요. 도쿄의 새벽줄, 빈 진열대, 우는 주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분증 없어서 쌀을 못 산다며 흐느끼던 여성이요.
이천의 푸른 논, 농부의 자부심 넘쳐나는 쌀 창고도 떠올랐어요. 갓 도정한 햅쌀의 윤기가요.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현장에서 느낀 온도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와닿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피에르에게 중간 보고를 보냈어요. 기사 방향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요. 시스템의 차이가 만든 결과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훌륭하다고요. 이런 기사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회수가 터질 것 같다고요. 마감까지 이틀 남았어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를 하고 모레 기사를 완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이 기사가 제 커리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 다리에 불빛이 흘렀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밥을 먹고 있겠죠. 치킨에 맥주를 마시거나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거나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위기가 와야 알게 되는 법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오늘 취재를 마치면 내일 파리로 돌아갑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뷔페식이었습니다. 한식과 양식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한식을 선택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생선구이까지요. 이 모든 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됐어요. 쌀밥이 무한리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쿄를 떠올렸어요. 그곳 호텔에서는 조식 메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쌀 부족으로 빵과 시리얼 위주로 바뀌었다고요. 일본인들에게 아침밥은 문화 그 자체인데요. 그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다른 아침을 맞고 있다니요. 저는 밥 한 숟갈을 더 떴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마지막 취재지였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고요. 좁은 골목에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천장에는 형형색색 천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 같았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도 있었지만 현지인들이 더 많았어요. 장을 보러 온 주부들,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이요. 할머니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쌀 가게를 찾았어요. 시장 한쪽에 쌀을 파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마대자루에 쌀이 담겨 있었어요. 흰쌀, 현미, 찹쌀, 잡곡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팔았어요. 한 돼, 두 돼 단위로요.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0kg에 35,000원이었어요. 마트보다 조금 쌌습니다. 신선하고 품질도 좋아 보였어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느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한다고요. 쌀은 늘 팔린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없이 못 산다고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했어요. 일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다는 거 아느냐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요. 불쌍하다고 했어요. 쌀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밥이 보약인데요. 한국은 그런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잘 관리한다고요. 농협에서 쌀을 사다가 필요할 때 푼다고 했어요. 비축미라고 부른다고요. 시골에 친척이 있는데 농사 걱정 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팔 곳도 보장되니까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 상인의 입에서 나온 정책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빈대떡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빈대떡은 녹두를 갈아서 부친 전이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김치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막걸리는 쌀로 만든 전통주였어요. 유백색 액체가 사발에 담겨 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 약간 톡 쏘는 맛이었어요. 도수가 낮아 부담이 없었습니다. 시장 특유의 활기 속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노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쿄의 위기와 서울의 안정, 농촌의 붕괴와 농촌의 유지, 정책의 실패와 정책의 성공. 대비가 선명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2개의 밥상, 2개의 시스템이라고요. 같은 쌀을 먹는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다른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였어요. 프랑스 독자들에게 아시아의 복잡한 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론에서는 도쿄의 새벽주를 묘사했어요. 쌀을 사기 위해 4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우산 아래서 묵묵히 서 있던 노인들, 정장 차림으로 연차를 낸 직장인들이요. 충격적인 장면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본론에서는 두 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했어요. 일본의 실패 원인과 한국의 성공 요인을요. 농업 인구 고령화, 정책 방치, 비축미 관리 실패를 다뤘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농협 시스템, 직불금 제도, 위기 대응 체계도 설명했어요. 데이터와 인터뷰를 섞어서 구성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을 정리했어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요. 효율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기사를 완성했어요. 3,000단어가 넘는 장문이었습니다. 사진도 골랐어요. 도쿄의 빈 진열대, 서울의 풍성한 쌀 코너, 이천의 푸른 논, 농부의 미소까지요. 피에르에게 송고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훌륭하다고요. 내일 바로 웹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종이 신문에도 실린다고요. 일면 기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이 취재가 헛되지 않았어요. 커리어가 끝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에르의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까다로운 편집장이었거든요.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훌륭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호텔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고깃집, 찌개집, 국밥집까지요. 간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쌀밥 냄새가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활기찬 저녁이었어요. 저는 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하지만 손님이 많은 곳이었어요.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췄습니다. 깍두기를 곁들였어요. 아삭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국물 한 숟갈이 위장을 달래줬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저물어 갔어요. 식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은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초승달도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일본 전문가였던 제가 한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15년간 일본만 봐왔는데요. 새로운 시각이 열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이건 기사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까지 12시간이 걸려요. 긴 비행이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좋은 기사를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가방에 한국에서 산 기념품을 넣었습니다. 전통 찻잔과 김 선물 세트였어요. 동료들에게 줄 거였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고마웠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요. 제게 좋은 이야기를 선물해 줬으니까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날 하늘이 흐렸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에펠탑, 센강, 샹젤리제 거리까지요. 한 주 만에 돌아온 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서울의 활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 명동의 붐비는 거리, 광장시장의 북적임이요. 파리가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르몽드 웹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제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요. 2개의 밥상, 2개의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피에르가 제목을 조금 다듬었더군요. 더 세련되어졌어요. 사진도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흥미로운 비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만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대단하다는 댓글이요. 한국에 대해 다시 보게 됐다는 글도 많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만 알았는데 농업 시스템까지 이렇게 탄탄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 독자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했어요. 편집국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아침 회의에서 제 기사를 언급했다고요. 조회수가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만에 100만을 넘었다고요. 르몽드 역사상 손꼽히는 기록이었어요. 국제 뉴스 카테고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다고 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까지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칭찬에 인색하고 비판에는 날카로운 편이에요. 그런 그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잘했다고요. 이런 기사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현장감이 살아있고 분석도 날카롭다고요. 아시아 데스크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리가 안전해졌다고요. 오히려 승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로 올려주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커리어가 끝날 위기였거든요. 류시행이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피에르는 예산 삭감을 통보했었죠. 38살의 백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취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의 위기가 제게는 기회가 됐어요. 아이러니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영어로 번역되어 국제판에도 실렸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언론에서 인용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다뤘습니다.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한국 농업을 칭찬했다고요.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에 감사한다고요. 대사님이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파리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래된 한옥 느낌의 인테리어였어요. 정갈한 한정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구이, 찌개, 밥까지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그 맛이었어요. 대사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에 고맙다고 했어요.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다고요. 일본의 그림자 정도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취재하면서도 한국은 항상 뒷순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취재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다고요. 농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한국에 와보면 생각이 바뀐다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기사의 여운은 계속됐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과 연구소에서요. 아시아 식량 안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파리 정치대학 소르본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도쿄의 줄, 서울의 풍요, 이천의 논 이야기를 했어요. 농부 박종수 씨의 자부심, 시장 아주머니의 여유로움도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았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한국 유학을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제 아시아를 볼 때 일본만 보지 않습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까지요. 다양한 나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강점과 특색이 있었습니다. 일본 중심의 시각은 편협했어요.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번 취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에서 사온 즉석밥을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됐어요. 간편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밥이 김을 피웠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한국에서 사온 김치도 꺼냈습니다. 빨갛고 아삭해 보였어요. 밥 위에 김치를 올려 한 입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골목이 떠올랐어요. 시장의 소란함, 식당의 따뜻함이요. 국밥집에서 먹던 설렁탕, 분식집에서 먹던 김밥도 생각났습니다.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취재로 배웠어요. 일본에서 줄을 서며 울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신분증 없어서 쌀을 못 사던 그 여성이요. 그들에게 밥은 생존이었어요. 당연한 일상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여유롭게 밥을 먹던 사람들도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밥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같은 밥인데 무게가 달랐어요. 시스템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정책이 만든 차이였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보였어요. 에펠탑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매 시각 정각마다 반짝이는 조명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생각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여행으로요. 서울의 골목을 천천히 걷고 싶었어요. 전통시장에서 빈대떡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이천의 논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다고 했거든요. 그 나라가 그리웠어요. 언젠가 꼭 다시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프랑스 기자 마리는 한국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 일본은 무너지고 한국은 끄떡없었는지요. 정책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 철학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농촌을 버렸고 한국은 농촌을 지켰습니다. 일본은 효율만 쫓았고 한국은 안보를 생각했어요. 식량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한국의 저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화려한 K-팝과 드라마 뒤에 단단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농민의 땀, 정부의 정책, 농협의 전국 네트워크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해온 결과였어요. 이게 진짜 국력입니다. 그 마리의 기사는 전 세계에 퍼졌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까지요.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이었어요. 밥 한 공기의 무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위기가 와야 알게 됩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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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